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한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문제 8번을 이제 볼게요. 자, 조선 중기 한말의 항촌사에서 보여주는 가와 나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걸 이제 순서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그 첫 번째 사료가 라사료예요. 라. 예. 그래갖고 그 나사료는 내용을 보면요. 자, 내 사족 중에 허물이 없는 자를 항안이라고 했죠. 항안이라는 것은 항약의 명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게 항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지역의 양반 사족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그 징표가 되죠. 자, 항안에 입록하고 입록할 때 먼저 초안을 작성한 후 이담을 모아서 통일하고 모두 좋다고 하면 항 선생에게 품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 전안에 입록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언제 때 내용이냐면, 자, 이거는 그 사족항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족항약. 자, 사족항약이 이제 널리 이제 널리 그 확산된 것은 16세기 때죠. 16세기 때. 예. 그래서 이제 나사료가 시기적으로 앞서 있는 첫 번째 사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료가 나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나는 이제 뭐냐면 근래 아전의 풍습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이나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는 자가 곤란해서 양반을 달 때 마무시 너 나라는 자를 부르고 다시 예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아전이 양반을 무시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18세기 중엽에서 이제 19세기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때는 숙종 때부터 해서 이제 쭉 해서 영종조 때죠. 예, 영종조 때 이제 그 지방의 권력이 강화됐던 그런 거, 중앙의 권력이 강화됐던 그 내용이고, 그때 수령하고 그 당시 그 향의가 그 당시 항청사에 상당히 끝발을 날렸던 때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정약용의 목민신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한 19세기 초반이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다적. 자, 난의 우두머리가 정소항해 때 드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통문을 돌려 돈을 거두니는 가나에 특별히 지시한 걸 언급한 엄하게 그만해야 한다. 근래 삼남의 소란스러운 것은 이들 무리가 길러낸 것이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정소라는 것은 서로 올리는 거잖아요. 항해라는 것은 이제 그 항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항약에 대한 해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통문을 돌렸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정부 입장에 상당히 이걸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해당하냐면 19세기 세도정치기 때 해당하죠. 그래서 19세기 때 세도정치 때는 매간매직이 행해지고 수령된 가점주국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이제 경향이 강해졌는데 징수방법도 이제 양반 그 사족층 한약을 매기로 한 사족층을 제외하고 수령 징수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종전에 호수들이 누렸던 권한을 뭐냐면 박탈당하죠. 그때 이제 호수를 누가 하고 있었냐면 신양계층, 요부민계층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다른 민중들처럼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기존의 한약 조직이 그 수령 밑에 들어가서 부세 자문기구로 이제 뭐냐면 돼서 어용화되고 새로운 항약을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만들었던 항해가 이해, 도해 이런 것들이죠. 네, 여기서 항해라는 거는 새로운 항약을 말하는 거죠. 이해, 도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손을 올려서 그다음에 민원을 넣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좀 한계가 있어. 이들은 좀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밀란 단계 넘어가면 소에서 밀란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계는 있지만 그 당시 이해나 도해 같이 새로운 항약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밀란 초창기 때 이 소 올리는 단계까지 그냥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은 가죠. 가가 마지막 내용인데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이제 그 항해를 통해서 정부가 지방자치로 어떤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내용이죠. 그래갖고 요 조치는 언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을미개혁 때 반포된 항해 조교와 항해 판무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주민들이 그 행정 단위에 공공사무를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에 큰 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순서를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두 번째가 나죠. 예.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 그래서 작성된 순서가 맞죠?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부를게요. 가를 통해 정부는 사족들의 권한을 강하고 항해를 전국적 차원에서 제도하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16세기 때 내용이죠. 16세기 때 이제 조광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잠깐 그 주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때 항해를 전국적 차원에서 제도하려고 했다는 것은 수령 한양을 얘기하죠. 주연 단위의 주연 한약을 얘기한다. 예, 그래갖고 요 관련된 부분은 뒤에 좀 있으니까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답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나를 통해 향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향리가 상총 사회를 홀대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수령이나 항리라는 세력들이 사족 세력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달을 통해 밀란의 지도층들은 항해를 활용해서 농민을 동원했음을 알 수 있다. 자, 예, 맞죠. 그래갖고 이제 밀란의 지도층들이 이런 항해를 이제 활용해서 농민을 동원을 알 수 있는데, 요때 항해라는 것은 기존의 항해가 아니라 이해나 도해 같은 이런 어용화된 항해에 반대한 스스로 이제 만들었던 항해죠. 그렇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다고 했죠. 어디 단계에서만 그렇죠. 소를 올리는 단계에서만 하고 본격적으로 밀란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일단 이거 답은 맞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맞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밀란이 본격화되는 때는 발을 뺐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를 통해 항충사회족이 항안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항리층이 항해에서 배제함을 하였으면 알 수 있다. 예, 맞죠? 그래갖고 이제 항안이라는 것은 그 양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단이에요. 항해에 참가할 수 있는 명단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사족들이 자신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맞고 5번도 아까 지금 이제 풀었으니까 예, 이렇게 맞고요. 틀린 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면 가와 나는 항약 시행과 관련된 자료이다. 식이수호 받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식이수호 받은 것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할게요. 자, 답은 이제 2번이에요. 2번. 일단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자, 먼저 김한국이 항약은 비록 성리대장에 수록되었으나 주의가 없어 어렵기 때문에 상세히 주의를 해요. 사람들이 보고 해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때 주의라는 것은 이제 뭘로 하냐? 언해라는 거죠. 언해. 언해를 통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했죠. 예, 이게 제가 언해인데 주의라고 잘못 읽었네요. 예. 자, 그래서 언해를 통해서 지방에 널리 보급하려고 했다. 그때 이제 김한국은 경상도 간찰사를 부인한 후 여시한약을 한글로 언해에서 지방에 보급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앙정계 복귀한 후 상소를 올렸어. 그래서 여시한약 언해를
전국적으로 배부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고 중종이 이에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여시 한약이 지방에 널리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의 한성까지 한약이 전파돼서 오부 방리의 각 동마다 약정이 정해지고 한약 관련된 서책도 멀리 보급됐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한약 보급은 사림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제소나 유황수 체제 아래 수탈당했던 일반 하층민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 또 이에 대해서 여시 한약에 대해서 널리 보급되니까 훈신이나 척신 등 홍보파 세력들이죠. 이들은 되게 한약을 반대해가지고 반발을 했고 이것이 이제 김효사를 발생시킨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약 반대론자들이 이제 주장한 건 뭐냐? 이걸 받아들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한다. 예. 천한 자가 귀한 사람을 능멸한다. 이런 식으로 한약 실시로 해서 신문제 질서를 회의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그 요거와 관련돼 있죠. 예, 아까 제 훈구파 세력들이 반발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 난권이라는 사람인데 난권 대표인 이제 성종에서 중종에 거쳐서 척신 세력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실시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그 사대부를 능멸하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약정의 법을 가르쳐 이지경이 되었다. 이지경은 능멸하는 신분제를 비판하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뤘다. 사료담은 가하지만 무지한 사람까지 다 시행하면 어지럽게 된다. 그래서 신분지를 무너뜨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허엽이라는 사람이 한약이 전국제 실시를 주장하자 이가 대식이 족한 연후에 예의를 알게 되니 추위와 군주임을 아는 백성들에게 강자도 예절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요거는 이제 뭐냐 선조 때예요. 선조 때는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한약을 실시하자는 위기에 다시 들어왔어요. 조광조 때 이제 잠깐 실시했다가 조광조가 김무사하고 죽은 후에 없어진 한약을 다시 실시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약 실시 문제에 대해서 허역은 그 한약을 이제 조광조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괄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그 매뉴얼 만들어서 정부의 어떤 매뉴얼에서 실시하자. 전국 한약 논의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에 봐서 이는 그 지금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백성들이 먹고 산 다음에 한약을 설치하고 교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선양민 후 한약을 주장해요. 그리고 한약을 실시하더라도 어떻게 실시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조광조처럼 전국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제 지역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 그래서 개별 항약용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조도 이의 주장을 수용해서 개별적인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사정에 맞는 개별 항약용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맞춰서 이가 항해로 간사로 갔어. 1574년에. 그래서 이게 부인하도 사창을 받던 사창기를 만들고요. 그걸 경제적 기반으로 개별적인 개별 한약 일종인 해주 한약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는 아까 말했지만 가, 다, 그다음 나, 그다음 나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0번을 볼게요. 자, 가로 안에 기획과 니은의 운영 주체를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중종실록하고 율곡전서 내용이 있는데, 자, 요 관련된 사료는 이제 후세매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대상여 조광조가 이르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뭐는 대단히 촉박하여 왕도에 어그러집니다. 그 까닭은 감사가 구박하여 행했기 때문입니다. 경중에도 그함으로 신이 오부를 불려서 받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부에 그 항약을 실시했다고 했죠. 그럼 요때 이제 항약을 무슨 항약이라고 하냐면 수령 중심의 수령 항약이에요. 그래서 조광조가 이제 실권을 장악한 후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왕국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얼른 이제 항약을 실시를 했는데 조광조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개별 항약이야.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개별 항약에 맞춰가지고 각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실시하는 과정에 조광조가 의도하지 않게 실시 결과는 전국적인 항약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수령이 주둘레서 중앙에 온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서 한약을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령 한약은 일종의 간제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조광조가 생각했던 한약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조광조도 이렇게 한약 실시에 대해 상당히 반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광조 때 한약이 수령 한약이라 해서 원래 조광조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허엽이라는 사람이 이 조광조의 개혁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전국 한양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나와 관련된 사료는 보면 지방 유역한 살인들이 항야의 간본 약정으로 임명되고 일반 농민들이 그 밑에 자동적으로 이제 편입되어 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한약은 무슨 한약이냐면 사족 한약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족 한약은 조선 중기 때 이제 16세기 때 널리 학살이 됐던 한약이죠. 그래갖고 요건 그 사족 한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을 해두시고 나사료는 이가 1574년에 신의 해주 한약의 이약 법례죠. 예. 약 한약에 들어가기 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입약 범례라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해주 한약은 아까쯤에 사족 한약의 일종으로서 개별 한약이다. 예.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수영 한약, 주연 단위의 수영 한약은 간제 한약이고요. 그래서 수영 중심, 국가 중심으로 했던 한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족 한약은 16세기 때 개별적인 어떤 실정에 맞춰서 사족이 주체로 했던 항약이에요. 그러면 수령학은 다시 이제 언제 부활했을까요? 이거는 17세기 후반 때부터 그래서 이제 18세기 때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수령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죠. 항약을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항전도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1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시대 때의 그 상속제도와 관련된 거야. 조선시대 상속제도는 이제 크게 두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17세기 이전과 17세기 이후 이렇게인데 17세기 이전은 또 고조하고 연결돼 있고요. 17세기 이후는 또 이제 성리학적 윤리관이 덜리 보급되면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걸 이제 주제별 기출문제 찾아와서 좀 보고 그 문제를 갖다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7세기 전후로 해서 이제 가족 질서의 변화를 이제 볼게요. 크게 이제 17세기 전후 가족 관계가 크게 변화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조선 정기에서 아니 고조에서 이제 조선 정기까지 이제 내용이고요. 예, 고조에서 조선 정기. 네, 17세기 전후에서 이제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죠. 성리학적 지배 질서 왜 강화되냐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양난 이후에 신분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 붕괴된 신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돼.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성리학이라는 것이 사대부를 대상한 정치적 논리에 불과했는데 이때부터는 일반 평민들까지 생활 곳곳에 파고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속제도든지 그 다음에
결혼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 16세기가 있는데 이 16세기 때가 이제 가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보면 일단 그 16세기 이전에 17세기 이전에는 난기 여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기 여가원이라는 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장가 간다는 말 있잖아요. 예, 장가 간다는 장인 집에 간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자 집에 가니까 그만큼 이제 부계와 모계가 동시에 여기겠죠. 예, 이게 쌍계적 혈통관념인데 그리고 이제 부계 모계가 동시에 여기기 때문에 아들 딸들 다 구분 없이 군분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권리를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의무 또한 똑같이 해야 되겠죠. 제사도 돌아가면서 아들 딸 상관없이 윤회봉사를 해요. 그리고 난기 여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성전 같은 제 성식기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사이도 있고 그 외손자도 있고 하니까 이성 작고촌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17세기 이후에 친형제도가 형성이 돼요. 친형제도는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가 아니라 중국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자가 그 땅이고 그다음에 아들인데 어떻게 뭐 여자 집을 먼저 가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야 되지 않냐? 거기 생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친형제도인데 이건 중국 제도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걸 받아들일 땐 좀 거부감이 있었지만 널리 확산되고요. 우리나라 친형제도는 완전히 중국 제도는 아니고요. 반친형이라고 해갖고 일단 여자 집에서 홀례실을 뭐냐면 올리고 하룻밤 자고 남자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이때부터 시집살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의 계통 중에 부계와 모계 중에 부계적 계통이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장자를 되게 우선시 여기죠. 그리고 뭐냐면 동성촌이나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돼요. 왜냐면 여자를 제외하고는 다 같은 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적장자 우선상속이 등장하면서 이제 군분상속이 아니라 이제 땅을 나눠 가질 때 적장자가 좀 많이 갖게 돼. 그러다 보니까 대주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전에는 대지주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군분상속에서는 서로 나눠 갖게 되다 보니까 그냥 중소지주고 그래도 몇 대 가면 3대 가면 그냥 이제 일반 평민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대주주 등장했다. 그리고 적장자가 많이 얻었기 때문에 장자를 뭐냐면 제사가 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장자라는 것은 서자는 제예요. 서자는 제하고 적자 중에 장자 얘기하는 거죠. 서자가 있더라도 적장자를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적장자가 없고 서자만 있더라도 서자는 아들 취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양자 제도라고 해서 친인척 가운데 한 명을 양자 들어가고 적장자를 대신하죠. 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 그만큼 성리학적인 어떤 윤리관, 가족 질서가 상당히 일반화됐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17세기 이전에는 대체적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존중이 됐어요. 남편 사망 시 부인이 재산권의 분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호족의 호적이죠. 예, 이게 호적의 기재 시 호주와 호처가 부조, 증조, 외조로 똑같이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부계, 모계 이렇게 해갖고 똑같이 기록을 했다는 거. 그다음 여성이 호주가 가능했고요. 호적의 남녀 등재에 따라서 하는데 태어난 순서도 기록됐고 그다음 여성의 제가 허용했죠. 단 조선 전기 때는 좀 제한이 됐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제가라는 것은 사대부는 제하고 일반 평민들은 제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금지법에서 제가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녀의 자손들이 그 간직 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대부 연인들에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일반 평민들은 상관없었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 남녀가 군분상속이니까 윤회봉사도 됐고요. 외손봉사도 해가지고 외손자가 봉사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친손자가 아니라 친손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손자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7세기 이후부터는 사회 변화는 큰 변화가 있나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 나왔는데 일단 장남이 제사를 지내. 윤회봉사가 끝났죠. 장남이 많은 걸 받았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요때 장남은 서장자가 아니에요. 예, 적장자죠. 본부인의 자식의 중에 첫 번째 아들이죠. 아들이 없는 집안은 양자를 드린 게 일반인데 요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서자는 있으되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서자는 아들 취급 안 하고 주변에 일가 친척 중에 핏줄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됐고요. 그 다음에 친형제도 나가고 아까쯤에 가족 결혼제도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있었고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 편찬됐다. 예전에는 이제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부계 외에도 족보에 보면 모계도 있고 처가도 있고 처계도 있고 익성.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보다는 다른 이성이 더 많았어요. 이걸 만성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적극 편찬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부인을 제외하고는 다 동성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중이라 해서 그 당시 친족 집단 이론으로서 이제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중이라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그 조선시대 때만 전반에 있었던 게 아니라 17세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관이 있으면 본관에 각종 그 밑에 또 여러 시들이 있죠. 파벌들이 그 시 중에 어느 재산을 가지고 있고 좀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종중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산소를 모를 이제 묻힐 수 있는 어떤 야산도 가지고 있고 일정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이제 변화가 불려일으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 때 어느 양반 가문의 분재기 일종이다. 분재기라는 것은 재산을 나눌 때 기록한 문서죠. 국가 문서는 아니고요. 개인이 이제 만든 사문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죠. 자, 밑줄친 가와 유사한 상속 강행이 확산되었던 시기에 나타난 친족 제도의 변화를 내용을 쓰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형상 가운데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압력의 차이가 없다. 생전에 공양할 도리가 없고 죽은 뒤에 제사를 행하는 예의가 없는데 어찌 농사지을 땅과 사람을 남자들에게만 나눠주겠는가?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이거는 이제 군분상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뒷문장을 봐야죠. 자, 여기 뒷문장 보면 여자도 농사 지을 땅을 3분의 1 정도 분급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요 줄침부까지 보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군분상소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뭐 여자한테 몇 분의 1? 3분의 1. 그러면 남자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주니까 이거는 군분상속이 아니라 차등상속이죠. 그래서 군분상속 때가 아니라 차등상속은 이제 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거는 이제 16세기 때 사조예요. 그러니까 아까 16세기 때는 그 당시 군분상속에서 적장자 우대상속 넘어가는 그 가독의 시기였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그냥 일반화될 때가 아니에요. 예, 일부 집안에서만 보였던 차등상속이. 근데 그게 일반화됐던 건 뭐냐면 17세기 이후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상 간행이 확산됐던 시기는 17세기 이후에 친족제도 변화 내용을 수록했으니까 자, 종전의 쌍계제 혈통관념,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를 동시 중요시한 거에서 종법 중심의 부계 중심 제도가 확립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17세기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종법 중심의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그 가족 제도에 관련된 사회 형상 이런 것들 쓰면 일단은 적장자가 제사를 지냈고 적자가 없으면 집안에 양자를 드렸어요. 서자가 있어도 적자가 없으면 양자를 드렸어. 예, 예전에 조선전기 때는 서자가 적자가 없으면 대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해. 그 다음에 모계를 제하고 처계를 제하고
북의 위주의 족보를 적극 편찬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동성촌이 형성됐죠. 예, 같은 성끼리 모여있는 동성촌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개인이 문중이나 중중이라는 그 이름으로 친족 집단 이름으로 인식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자, 조선사의 주자가래의 간홍산제 사회질서론을 수용한 다음, 자, 주자가래 간홍산제 사회질서론은 것은 어떤 질서론이죠? 성리학적 질서죠. 자, 성리학적 질서가 이런 뭐냐면 사회질서론이 간홍상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간홍상의 혼인, 상, 제사나 이런 것들 장례식에 수용한 건 본격적인 언제? 17세기 때죠. 예.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 윤리를 이제 수용을 한 거지 생활풍습이나 간습, 강원산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정통적인 어떤 불교나 민간 신앙 이걸 바탕으로 했는데 이때는 이제 17세기부터는 이제 성리학적 질서, 그러니까 중국적 질서, 중국의 어떤 풍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죠. 자, 17세기의 상속제도와 가족제도 간행 이런 것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내용은 이제 아까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좀 쓰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500자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년 문제니까 이런 논술형 문제는 안 나오겠죠. 어떤 이제 사항이 주어지고 한정된 제한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기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문헌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에 중국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금의 전적에 실려 있는 걸 모아서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호자 충신 연려에 타고나여 서술할 만한 자가 100명을 얻어 그림을 그려서 혼용한 뒤 사실을 기록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상강익실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상강익실도 전문 내용이죠. 이 상강익실도를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 그래서 상강익실도는 언제 만들었죠? 세종 때 만들었죠. 그래서 세종 그때 그 당시 설순 등이 왕명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 부부, 상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이나 호자, 연려들의 행실을 모아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상강익실도에서 도가 붙으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이걸 그림하고 같이 설명했죠. 그래갖고 일반 대중들도 한자를 모르더라도 이걸 이제 보고 상강행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상강행실도야. 그래서 이 상강행실도는 국제호대겠지 어떤 왕실 행사라든지 이런 의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반 민간에게 그 유교적인 어떤 윤리사상 이런 것들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상강행실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일반 백성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그 밑에 텍스트는 한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화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세종대학교에서 한글을 친히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오답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팔도지휘지가 있어요. 팔도지휘지는 성종 8년에 편찬된 지휘지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 세조가 즉위하자 그의 이제 지편적 직제였던 양성제에게 우리나라 지리스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 지도를 그릴 걸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지가 이제 그 뭐냐면 이걸 편찬 작업을 했는데 결국엔 성종 때 완성이 됐죠. 예. 그래서 되게 그 성종 때 완성됐던 거는 세조 때 만들어진 것이 성종 때 완성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 건국대전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조고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 때 이제 신숙주, 정척 등이 왕명을 받아서 오래와 예법 같은 절차를 그려서 겉으로 편찬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성종 때 만들어졌어. 성종 때. 예. 이것도 이제 세조가 명했다가 성종 때 만들어졌어. 근데 이제 한국 통론에는 좀 약간 잘못됐는데 세종 때 만들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요건 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홍익강리 역대국지도 이건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그 임용지리하고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사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홍해 강리 역대국 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거죠. 태종 때 만들어짐으로써 현존하는 동양 최초의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옛 세계 지도는 이제 대부분 지도가 우리나라, 일본은 자세히 그리지 않고 자세히 그리지 않거나 빠뜨린 경우에 상내는데 요걸 이제 홍해 강림 역대국 지도는 중국을 되게 크게 했지만 한국도 이제 나름대로 그렸어. 그리고 그 중국과 한국 외에도 다른 지역 있죠.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도 그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없고요. 일본 경도에 있는 그 교토에 있는 르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도서관에 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후기 사회질서 변화 부분을 이제 볼게요. 조선후기 때 사회질서를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조선 시기 때 양반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노비의 수는 점점 줄어들죠. 예, 상민의 수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나 비합법적인 방법 속에서 신분 상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반상제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한번 볼게요. 1번은 다음 표는 조선 후기 때 울산 지방의 신분별로 인구 구성의 실상이다. 신분법이 아니라 신분별이죠. 예. 자, 이와 같은 신분 구조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 주된 계층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양반의 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민과 노비의 수는 상대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양반, 그러니까 상민이 양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상민이 거의 양반이 됐던데 주로 이제 어떤 계층이 이 양반이 되는가? 분홍 계층이죠.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때 양반이 되는 방법은 뭐 합법적인 방법도 있고 비합법적인 방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합법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납속책, 뭐 공명책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양반지를 하고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고 비합법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양반 족보를 매입하거나 호적과 족보를 위조하거나 멀리 가서 양반을 사칭하거나 한부 욕조하거나 조상 신분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홍패, 과거 그 문과 격차를 위조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요. 노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가지고 뭐 국공이나 납속, 공명책, 노비 송락, 돈을 주고 신분을 해방하는 합법적 방법이나 아까 노비, 반노라고 하죠. 비합법적 방법을 통해서 노비 신분을 통해서 노비 신분을 탈피해서 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 당시 상인층이 줄어드니까 일정 상민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호종 때 들어와서는 그 노비 추세령을 내렸죠. 예. 그래갖고 이제 노비 추세령을 이제 내렸는데 영종제 들어가서 그거조차 포기하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는데 여기 약간 오타가 좀 있네요. 예. 포기가 그 추세령 때 이제 실시를 한 거고 예. 영조와 정조에 거쳐갖고 이제 점점 노비 추세령을 폐지시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영조 때 같은 경우에는 노비 공노비를 잡아오는 노비 추세관을 더 이상 이제 파견하지 않고요. 종조 때는 아예 노비 추세관 자체를 이제 폐지시키고, 그러니까 노비 추세관을 이제 그 추세관 자체를 폐지시킨 거죠. 그래서 영조 때는 추세관을 이제 폐지시키고, 그다음 정조 때는 노비 추세정 자체를 폐지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비층을 이제 줄이는 정책을 이제 전개를 했다. 예. 자, 그래서 요거 그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판 때 수정을 했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다음 표는 1790년 경북 위성 지역의 신분별 농지 소유에 관련된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 형상과 거리가 먼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 근데 자 양반호, 평민호, 천민호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토지 소유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딱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뭐 1개월 이상이다 해서 꼭 양반호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오히려 천민호가 더 많죠. 참고로 조선시대 때 천민의 대부분 차지하는 노비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유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이 자료의 사형상과 거리가 먼 거, 조선 후기 때 신분제 변동 그리고 이런 천민들의 어떤 그 등장, 부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은 자 빈농촌의 강범위 존재 맞죠? 그 특정한 계층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토지를 독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렇게 1개월 이상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민이나 천민의 분홍촌이 존재한다는 거 볼 수 있죠? 1개월 이상 보면 뭐 13%,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층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됐다. 예. 요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일속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속이라는 건 결부속파에서, 좀 낮은 단위죠. 그 낮은 단위인데 44.2%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양반의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약화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경제적인 이제 지위가 약화된 양반들을 뭐라고 하냐, 잔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벼슬도 못하고 시골에서 거의 한 따기 정도, 한 마지기 정도 약간 이제 못하는 땅도 갖고 있는 그리고 소작을 해서 간신히 이제 살아가 있는 그 사람들 잔반이라고 하죠. 거의 평민과 지위가 비슷하죠. 자, 그다음 토지 소유와 신분의 연관성을 강화했다. 아니죠. 물론 이제 양반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25부 이상이나 1속 이상 등등등 이렇게 1속 이상 보면 조금밖에 땅을 안 갖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평민호나 천민호 같은 경우는 뭐 50부 이상, 25부 이상 해서 많이 갖는 사람도 있고 비중이 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와 신분의 연관성은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보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그 조선 후기 때의 이제 그 새로운 경향의 상해소설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선 후기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새로운 역사 인식이 반영된 다양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예컨대 조희정의 호산 외교는 특이한 행적을 가진 기술직 중인을 비롯해서 위양인들은 중인들이에요. 42명의 정기인데 중간계층의 역사인식을 잘 보여준 역사서로 평가되었다. 자,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중간계층에 속한 지식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진옥의 편찬 연조기가 달서 정사에서 편찬 규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인층의 역사설 관련된 내용인데 중인층은 왜 역사서를 조선 후기 때 편찬을 했을까요? 일단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중인층은 자기가 원해서 중인층이 됐던 게 아니죠. 그래서 15세기 말부터 해서 16세기 때 양반들의 어떤 지위가 형성되면서 이런 밑에 양반 하류 계층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양반의 배타성에서 양반이 이제 또 차별받기 시작하고 이들 이제 뭐냐면 중인 계층이 형성되고 17세기 때 중인이라는 말로 호칭되면서 확립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 입장을 땐 자기도 예전에는 양반 계층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가고 시험도 이제 뭐냐면 제약받고 그리고 이들 뭐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되고 중인층에서도 역관이나 이런 사람들 막대한 또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분제 병동소에서 중인 계층의 정체성 확립과 신분 상승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역사를 만들면서 우리는 원래 우리도 양반이었는데 뭐냐면 양반들 그 상층 양반들의 어떤 차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중인 신분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차별받는 역사를 기술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도 확고히 하고 신분도 상승시켜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중인들의 역사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A와 B의 사서가 각각 서술 대상에 삼고 있는 신분을 구체로 쓰시오. 자, 일단은 저도 이때 문제 풀어왔는데 당황했어. 왜냐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중인대 역사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구체를 물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보면 일단은 달서정사의 규사와 그 다음에 이지의 편차 연조기감인데 연조기감은 향리와 역사예요. 향리. 예, 향리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규사는 이제 이게 규자가 해바라기 규자거든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라는 것은 태양을 매번 보면서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예, 꽃이.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건 누굴 뜻해요? 왕을 뜻하는. 그래서 우리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다. 똑같이 대해달라.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어디의 역사냐면 서울의 역사예요. 서울. 그래서 적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왕의 밑에 있는 신하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A는 향리, B는 서울인데 저도 이걸 향리와 서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대표적인 게 중인 중에 요거 향리와 서울 중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거꾸로 썼어. 향리 여기 서울, 이쪽은 향리. 예, 이렇게 써가지고 땡 해갖고 점수를 못 맞았는데 이게 2점짜리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점 맞았어. 그냥 향리 썼으나 서울 썼으면 1점 맞았을 텐데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잘 볼 때 하나로 그냥 쭉 찍으세요. 그럼 하나 맞더라고요. 예. 참고로 제가 04년도에 요건 틀렸지만 합격은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듣보잡 같은 문제였는데 듣보잡 같은 문제 틀렸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는 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이거 맞았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걸 이제 풀어야 되겠죠. 이건 누구나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공부를 하면. 자, 그럼 보면 자, 중간 계층의 인물들이 이러한 성격의 사설 편찬 목적을 조선 후기 사회변동 현상과 관련되어 50장에 쓰시오. 그래서 신분제 변동 속에서 사회 형상이죠. 목적을 쓰면 중인 계층의 정체성 하니까 신분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조선 후기의 인구 동향이 나타난 것이다. 17세기 비해 18세기 때 인구 변화의 주요 원인을 쓰시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좀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인구 증가의 원인은 뭐 사회적 증가도 있고 자연적 증가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가의 원인은 뭐냐면 3번 행정력이 강화돼서 인구 조사를 철저했다. 네, 이게 사회적 증가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증가되는데 인구 증가 원인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구황작물 이런 것들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확산됐고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증가됐고 경작 제약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율적 증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회적 증가는 그 당시 뭘 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오가 작동법이라든지 호패법이 철저하게 실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전기 때도 오가 작동법이나 호패법 같은 것들이 실시했지만 반발이 왔기 때문에 뭐냐면 도중에 그만뒀죠.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게 원칙대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밑에 말단까지 인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행정력이 강화되어 인구 조사를 철저히 했다. 자, 그러면 이게 1번을 보면 자, 왜 틀렸는지 좀 볼게요. 틀린 거는 건전하게 정치가 운영되어 유민이 없었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밑에 순종, 한종 때는 뭐 건전하게 정치가 운영되지 않고 세도 정치이죠. 유민이 많았던 시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출산장로 신생아의 출산이 증가되었다? 이거 맞을까요? 예. 자, 신생아의 출산이 이제 증가됐다고 하는데 신생아의 출산은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렇지만 홍역이나 천연두 같이 유아 사망률도 동시에 높아져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 인구 요인은 증가를 약간 억제하는 그 요소도 있었고 조선시대는 별다른 출산 장려책이 없었어요. 지금처럼 많이 낳자 결혼해서 그런 것도 없었고 왜
그냥 안 놔도 그냥 피임하는 방법 몰랐기 때문에 보통 10명, 11명 이렇게 다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중에 많이 죽었죠 또.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뭐 국가에서 뭐 가족 계획 이런 것도 없어. 뭐 많이 낳고 막 적게 내고 그 낳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가족 계획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돌지 않아 인구의 증가 순조였다. 아니죠. 전염병이 많이 돌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돌았어. 예. 그래갖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뭐냐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근도 많았죠. 예. 그래서 경신년에 있었던 그 대기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10% 20%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자연적 인구 증가로서 아까 이제 구황작물, 뭐 농업생산 증가 이런 요소도 있었지만 또 감소한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답이 되는 것은 사회적 그 증가 요인, 그러니까 행정력이 강화돼서 인구 조사를 철저히 했다. 이런 것과 또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조선의 항촌사에서 나타난 형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동나비 학대 맞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공동나비 학대에 대해서 마을 단위 연대 책임을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그 세금제 특징은 총액제, 도교다, 공동납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총액제라는 것은 할당을 주는 거죠. 지역 단위로. 예. 그리고 그와 연관돼 갖고 할당받은 것들을 마을 전체가 이제 연대 책임을 해서 뭐냐면 납부를 하고 만약에 그 부족분을 이제 도망간 사람이 있으면 그걸 부족분을 다른 사람이 뭐냐면 연대 책임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도교단에서 모든 세금들이 상당히 땅에 부과되죠. 토지에. 그래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 때문에 점점 이제 양반들로 면했던 세금들도 예를 들어 군역이나 이런 것들 면제를 받았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안 내지만 원칙적으로 내야 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안 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동납제가 확대되면서 양반들도 세금을 내기 시작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결사상이 유행됐다. 자, 요때 이제 간결사상은 뭐냐? 예언사상이에요. 예언사상. 그래갖고 이제 조선이 때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정감론 같은 예언사상도 유행했죠. 그래서 정감론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집성한 참의설이죠. 예언설인데 이시왕조가 망하고 정시왕조가 들어설 것을 예언했죠. 그 내용 보면 저도 놀려요. 임진왜란, 동전원도 예언했고요. 그 지금 6.25 전쟁과 이런 것도 예언을 했어. 청일전쟁, 노일전쟁도 예언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예언보다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써놓고 이게 이제 그 전에 사건들 바쳤다 이런 식으로 했거나 해석의 차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예언서는 되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적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그걸 이제 바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만큼 예언 사상이 있었다는 건 이제 정감론 같은 비기류가 널리 확산됐다는 건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족불안이 증가, 동성층이죠. 그래서 동족불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동성끼리 모여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조선 후기 때 결혼제도가 친형제도 바꿔서 신부가 이제 남자 집으로 가는 하면서 이때 이제 처가살이 풍습이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십사일 나기면서 이제 그 여자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이 동성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이제 동성층이 특징이라고 하지만 조선 후기 때 그렇게 또 그렇다고 동성층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특이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족의 한권 간화. 자, 사족이라는 건 이때 이제 점점 무너지죠. 그래서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서 사족들의 권한이 약화돼요. 위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틀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6번을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 근대지향적인 움직임이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한 가운데 양반의 수가 급증되고 지위가 향상되었다. 금방 이제 맞죠.
향상된 게 아니라 하락했죠. 양반이 뭐냐면 귀중한 것은 지위가 높은 거는 그만큼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개나 소나 다 양반이면 양반의 의미가 어떻게 하락될 수밖에 없고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은 금방 쉽게 나오죠. 1번. 자, 그 다음에 영농기술의 개발과 경영 합리화로 농업 생산이 급증돼서 사회병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예, 이거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조선 후기 때 농업 경영 합리화를 했어요. 농업 경영 합리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데 첫째는 이제 많은 토지에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이양법이나 뭐 경종법 이런 것들이 널리 보급됐고 그래서 이제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방작이 이제 널리 보급되죠. 둘째는 이제 적은 토지에 소득이 높은 인삼, 담배, 모카, 채소, 약재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시장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그 상공이 발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3번을 보면 상공에 있어서 영리성 제고가 되어 이른바 도매라는 그 독점적인 어떤 도매상의 도구라고 또 하죠. 상인이 나타났다. 맞죠?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득을 얻어지는 상인이 이제 등장을 해. 자, 이 부분은 뒤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자, 4번을 보면 신학사상이 이제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학이 창시되어 농민층을 중심의 현실개혁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농업 생산 향상 등 기층사회 움직임들을 일부 유학자들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그 당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설명을 못하니까 이 성리학을 탈피해서 뭐 신학이라든지 양료가 천주교 같은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사상을 제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때 서학에 대응해서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고요. 동학의 내용을 보면 인내천, 후천계복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하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뭐 고등학교 수준의 이제 지배세력 등장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순서대로 좀 보면 2번인데 답이 먼저 비글씨죠. 예, 그래서 진골, 그다음 미은은 호족. 요거는 진골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뭐 호족이란 건 고려 초기 때, 이거요. 검문세력은 이제 고려 후기 때. 그다음에 니은은 신신사대부는 조선 시대 때죠. 조선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 초기 때까지 조선 고려 후기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보면 이제 살인파죠. 이거는 16세기 때. 디귿은 노도는 그렇죠. 17세기 이후죠. 정확하면 18세기 때죠. 서인에서 노동에서 손을 넘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세도 정치가 이제 더 일어난 밀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밀란 내용은 이제 그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그 기출 주제별 정리 내용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할게 풀어볼게요. 자, 농민봉기를 보면 이제 농민후기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항쟁의 배경을 보면 탄광오리의 불용이 심화되고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 사회불안 이런 것도 있죠. 농촌사회 비패. 그래서 이제 이것이 15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나왔어요. 이때는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세도 정치기 시기 때 관련된 내용, 정치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이런가, 탄광오리의 부정심화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자, 농민항쟁 양상을 보면 처음부터 반란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 반란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합법적이고 이제 좀 소극적인 이제 한쪽 소총을 하거나 법서 이렇게 하는데 소총은 그 정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을 마련해서 이게 뭐냐면 올리는 거야. 왕에게 아니면 가나에 그 어려운 민원을 내는 방식인데 안 들어주면 벽서 그러니까 몰래 밤에 이제 인명의 설을 붙이고 그래도 안 들어주면 조세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항조, 아니, 그러니까 지대죠. 지대를 거부하거나 거세는 이제 그 지세 같은 세금을 거부하는. 그래도 안 되면 농민봉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진적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1811년에 이제 홍경래난이 있죠. 홍경래난은 이제 지역차별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 이렇게 두 가지 배경으로 일어났는데, 일단 지역차별적 배경은 서북지방, 지금 오늘날 평안도 지역의 어떤 차별 정책 때문에 반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고조시대 때 조이청의 난과 세조시대 이시의 난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 보고, 자, 경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세조 정권의 약탈이 있죠. 특히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이 발달됐어요. 왜냐면 중국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공업이 이제 발달했는데 세도 정권의 약탈 때문에 이게 위축이 됐다는 거. 그리고 평안도 재정 파탄. 원래 인유지였는데 이제 인유가 아니라 중앙에서 세금을 이제 다 가져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불만들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주도 세력은 몰락 양반이 홍경래 지휘로 이제 영세 농민이나 중소상인, 강상 노동자 같은 게 합사했다. 그래서 처음에 강상 노동자층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정부군이 무고한 농민까지 탄압하니까 농민들도 같이 이제 합세를 했죠. 그래서 이 몰락한 양반 홍경래라고 하는데 잔반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봤는데 잔반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분홍 출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 최근에는요. 자, 경과를 보면 선천이나 정주를 점령하고 성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했지만 지도부의 내부는 계속 패퇴했고 결국에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됐다. 정주성 전투 때 이제 패하죠. 그래서 정부가 하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밑에 설치하고 폭발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성민들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어린애를 제외하고 거의 다 숙청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의의를 보면 홍경래난은 이제 중세 체제의 붕괴를 촉진시켰고요. 이걸 통해서 농민의 어떤 정치적 각성을 높였다.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 중반 때 가면 철종 때죠. 예, 전국 각지에 이제 농민 발리노야 이게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죠. 그래서 경상도 당성에서 시작해서 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던 그 것이 임술 농민 봉기 이렇게 되는데, 자, 밀란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동기는 세도 정치의 3등의 논란이죠. 예, 이게 이제 예전 시험문이 나왔고 부세 구조와 신분 구조가 결합된 지주주의 모순, 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건 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그 초기를 보면 특징을 보면요, 초기에는 항해를 중심으로 했는데 아까 이제 항해라는 것은 기존의 항해가 아니라요, 이해나 도해 같은 새로운 항해를 하죠. 이건 누가 조직했어요? 요 분들, 좀 먹고 사는 사람들, 신양 계층들이죠. 양반 토호들이 주도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소를 올리는 단계까지만 주도를 했어. 정소 단계만. 예.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봉기를 할 땐 빠졌어. 왜냐면 이거 잘못했다가 이제 폐가 망신할 수도 있고, 이 농민들이 뭐 지주존호제 타파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농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자, 게다가 지주존호제 및 신무제한기 때문에 양반 요구민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독자적인 조직적 기반 위에 항쟁을 했고요.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 대부분은, 대부분 독자 조직으로 항쟁을 이끄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산발적이었지, 동학교도처럼 어떤 독자적인 조직을 딱 만들어갖고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단위가 9년 단위를 넘어가지가 않아. 9년 단위를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독자 조직을 기반 항쟁했지만 대부분은 독자 조직으로 항쟁을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또 그 계기가 됐던 게 진주 밀란이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볼게요. 처음에는 안핵사를 파견해서 농민들의 요구를 일단 수락해요. 그리고 문제가 된 관리나 아전들 파직시키고요. 유배시켜서 민심을 안정시킨 다음에
몇몇 이제 봉기 주동자를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했죠. 그리고 이제 철종 때 이제 상소를 내리죠. 이 삼정의 문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라. 그래서 왕의 교지에 맞춰가지고 응해서 내는 것을 응지상소라고 해요. 예, 왕의 교지가 내리면 그에 맞게 상소를 내는 걸 응지상소라고 하죠. 응지상소는 이제 쓴소리를 해도 왕이 참고 넘어가는 게 관례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상소들이 올렸는데 그 상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류는 삼정의 문란 제도 그 자체에 결함이 없고 다만 운영사에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하자. 예, 그래서 삼정을 유지하는 하되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삼정을 중심으로 한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자. 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운영뿐만 아니라 삼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자는 거고. 자, 세 번째 경우는 밀란의 체계적인 모순을 파악하죠. 밀란을. 그러니까 이건 삼정은 포면적인 이유뿐이고 그 밑에는 어떤 지시주의 모순이나 신분제의 모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깔려 있다. 예. 그러면 정부의 정책들은 뭘까? 정부는 세 가지 위견의 정책 중에 그냥 운영상의 문제점만 개선하는 거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잠깐 이제 항공모함은 뭐냐면 개혁 전면적 폐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 운영을 개선했는데, 자, 정정은 종래의 폐단을 지적하게 되면 각종 사항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백지 징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고, 양전은 필요하나 양전에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원래 건국대전에서 2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20년마다 한 번씩 못했어. 되게 50년, 100년, 그것도 일부 지역만. 그래서 양전은 필요하나 실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하고 군정은 종전의 여러 폐단을 금지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뭐 궁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죠. 예, 그 인징, 족징, 예, 백골징포 이런 것들만 이제 하는 간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관이은 그러니까 정정과 궁정은 그냥 요거 정도만 한 거야. 삼정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운영상의 폐해만 금지시킨 아주 미봉적인 정책이죠.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는 한국 자체를 그냥 폐지시켜. 요거는 요거와 연결됐죠. 그래서 한국을 폐지시키고 이를 토지에 부과하는 파항기결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 당시 부세화 됐잖아요. 일종의 세금이 됐죠. 그래서 이 한국을 폐지하고 한국에서 얻은 그 중앙 세금을 어디에 부과시킨 거죠? 그렇죠. 결이라는 것은 한국을 폐지시키고 결례한 거죠. 그래서 결이라는 건 토지에 부과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을 폐지시켰는데 문제는 정정, 군정, 한국 이런 개선책이 그렇다고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10%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개혁책인데 그거조차도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상정이제 폐지되고요. 원상태 복귀가 됐어. 심지어는 한국도 다시 복귀가 돼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없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을 후에 대원군이 또 개선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풀어봤고,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이제,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개학이거든요. 예, 다음 시간 풀어볼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